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북한 김정은이 지금 기차를 타고 러시아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에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서로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진단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례적으로요. 김정은, 푸틴, 블라디보스토크 회동 가능성을 흘린 데가 먼저 있습니다. 미 네. 정부 당국에서 먼저 흘릴 정도니까 어허. 어느 정도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그 2019년에도 만났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북러 정상회담입니다만은 단순히 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그렇게 서방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미 평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거래까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먼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역으로 이제 동방 경제 포럼이라는 게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니까 그쪽에 오고 또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서 두 사람 다 먼 거리를 이제 오는 것입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역시 이제 열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1200km를 상당히 느린 속도를 가서 한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고 푸틴 대통령이야 그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지만은 이때에 이제 블라디보스톡 극동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이미 포착을 해서 흘렸습니다. 그 흘리면서 이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북러 간 무기 거래이다. 네. 우선은 그 무기 거래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예측을 또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게 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또 끝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역시 그 탄약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군도 포탄이 모자라서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러시아군도 또 이제 포탄 이런 그 탄약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에서 많이 그 지원하는 것으로 먼저 이제 손을 내밀고 또 그것을 받아주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그동안 그렇게 포탄을 사용할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른바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재고량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이 탄약이나 포탄이 그 러시아제 무기를 기반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기다 보니까 이제 얼마든지 가서 금방 갔다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량의 무기나 그 탱크 킬러 미사일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그 북한제 미사일이나 또는 그 포탄을 대량으로 아마 러시아에 제공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지금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코너에 몰리는 푸틴이 은근슬쩍 이제 종전에 이제 나왔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양쪽으로 지금 무기나 탄약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이 더 우려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첨단 기술 지금 쉽게 얘기해서 흔히들 북한의
ICBM이라든가 또는 그 핵탄두, 소형 핵탄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위성 같은데 꼭 2%가 모자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그 진전을 시키는데 마지막 한 순간 활용 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것인데 네. ICBM,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기술도 말은 다 이제 이론상으로는 다 가는 거지만은 이 대기권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불에 타지 않고 이것이 이제 또 마음대로 작동이 돼서 조절이 돼서 통제가 돼서 미국까지 날아 보낼 수 있는지 이거는 아직 뭐 이제 확실치는 않은 것으로 서방 정보 당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이 ICBM의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탑재를 해야지만 정말로 그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기술을 계속 활용하려는 군사위성을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마저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다면은 완전히 지금 안보 지형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한반도 안보를 비롯해서 이 북한의 핵무기, 핵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그것을 중국과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지금 상임이사국 두 나라 러시아와 그 중국이 모조리 그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나 한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추가로 그 압박을 가하자라고 얘기해서 하나도 안 통하고 있거든요. 네. 제재 자체도 지금 거의 그 무용지물이 될 정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물론 자기들이는 상당히 그 기술을 지금 모든 또 북한의 그 첨단 무기의 그 핵심 무기의 기술도 또 러시아 기술에서 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란제에서 왔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또 이제 러시아제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2% 모자라는 걸 채워준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지금 한반도가 또다시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이제 푸틴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이 상당히 그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모든 정보망, 첩보망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제 두 나라가 정말로 그런 무기 거래 또 심지어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무기 거래 기술까지도 같이 할 것인지 이제 잠수함 기술도 아마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그 기술도 아직은 좀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말로 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첨단 기술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쪽까지 넘어간다 그러면은 정말로 한반도 안보가 극히 위태로워지는 정말로 이제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요.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총탄이 없어서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가 가스가 없어서 오일이 없어서 제대로 그 무기를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가서는. 그래서 네. 군인들이 아니다. 그냥 농사짓고 그냥 먹는 거 마련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니까 소련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ICBM이라든가 핵무기 개발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거든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네. 도발을 해봤자 뭐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도 아주 오래된 구식밖에 없을 것이고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네. 없으니까 비행기도 못 띄우고요. 훈련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종이 비행기 나무로 만든 맞아요. 모형 비행기로 훈련 연습하는 그걸 또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것도 참 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그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기름도 없고 탄약도 없고 무기도 다 낡은 것에 이번 열병식에 나온 거 보면 트랙터에서 그런 노동조 기군
그런 아주 무기라고 볼 수도 없는 것만 이제 보여줬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러시아에 그것 수출할 때문에 거가 있을까나 싶은 거예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재래식 무기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생존 전략은 네. 핵무기. 음흠. 또 이것을 핵무기를 갖고 있어봤자 그 자리에서 터지면은 한반도만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미사일, 최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소형화, 경량화 시켜서 탑재하고 그것이 날려 보낼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때 이때는 우리를 건들지 말아라. 이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만큼 경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래식 위협 같은 거는 일체 그런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예전 정권과 좀 달라진 것은요. 여기에 소형화 핵무기를 소형화 이제 경량화 시켜갖고는 단거리 미사일에는 얼마든지 탑재를 시킬 수 있지 않을 겁니까? 네. 그러니까 남한이 지금 타겟이 된 것이죠. 옛날에는 같은 민족한테는 내가 어떻게 핵무기를 쓰겠느냐는 투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뭐 남조선도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안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생각하는 것도 재래식으로 전쟁한다는 것은 그렇게 뭐 그 큰 우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 그대로 이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그냥 남북한의 그 국지전에서는 하여튼 충돌만 있으면은 양쪽에서 사상자 피해가 나는 것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남한에서도 당연히 또 응전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돼 보면은 그런 국지전의 그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그렇게 할 때는 결국은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핵무기의 소형화에다가 지금 노동 미사일이라든가 이 단거리 미사일에는 얼마든지 네. 또 탑재해서 남쪽을 향해서 쏠 수는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또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가서 뭐 한국은 또 핵무기도 없으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핵무기를 쏴봤자 뭐합니까? 한반도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네네. 이런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위험이 서로가 제 위험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 그 막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30초 남았습니다. 네. 한국, 미국, 일본이 합동 전선을 구축하고 또 이쪽에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또 전선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동북아를 둘러싼 두 슈퍼 파워가 대립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한반도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또 끼게 됐네요. 아이고. 이게 참 그래서 운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정학적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양쪽에 다 얼르고 못담 때리고 서로 뒤로는 또 협력하고 교류하는 그런 글쎄 외교가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